예, 선생님들 김종훈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어느새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시 반입니다. 9시 반이네요. 오늘은 좀 늦었어요. 재판 자체가 늦게 끝나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기사 쓰고 데스킹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지금 이 시간인데 허겁지겁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부터 좀 밀어놓고 빠르게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되게 바빴어요. 동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길었는데 아침에 어제 말씀드렸듯 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제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예정돼 가지고 갔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 수원지법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리는데 또 아침부터 또 서둘러서 갔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또 버스 타고 해가지고 오늘도 지난주랑 같은 복장을 입고 김성태 전 회장이 걸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파란색 계열의 그 양복을 입고 워낙 덩치가 좋으니까 어쨌든 맵시가 좋아요. 맵시가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그래도 길게 이 이화영 술판 진술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 이제 굉장히 강하게 지난주에는 이제 부인을 했는데 오늘도 한마디로 짧게 하긴 했어요. 지난주랑 똑같은 내용으로 짧게 그런 일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공판으로 들어왔고 오늘 현장은 제가 오늘 왜 갔냐면 수원지법에 김성태 회장의 이제 공판을 보려고 갔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 과연 김성태의 그 재판과 이화영의 재판, 본류 재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이화영의 대북송금 관련된 본류 재판이 과연 예고한 대로 그 김성태의 사건 기록에 적시된 대로 과연 병합이 되는지 여부가 오늘 좀 확인하려고 왔어요.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전 어제 병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썼잖아요. 병합이라는 실제 문구가 있었고 이 두 재판이 붙어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추측 기사를 썼는데 오늘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은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도 들으면서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어떤 말이냐면은 병합과 분리가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적시된 대로 병합과 분리가 김성태의 사건 기록을 보면 병합과 분리가 명시가 됐으니까 병합과 분리가 실제로 이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같은 그 공판 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표면적인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성태의 혐의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대북송금 그리고 비자금 500억 원 요 두 건입니다. 요 두 건이 지금 결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김성태만 같이 받는 게 아니라 이 비자금 500억 원 관련해서는 현재 쌍방울그룹의 회장인 안아무개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 대북송금과 이 비자금에 같이 또 엮여 있는 김한무개라고 쌍방울그룹의 그러니까 김성태의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셋이 지금 피고인인 거예요. 이 재판에. 그러니까 일단 안아무개 이 회장은 대북송금된 거는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 분리시켜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판부가 6월 7일 날 이화영과 방용철에 지금 본 재판이 앞두고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빨리빨리 이게 지금 김성태도 같은 내용으로 혐의로 지금 있으니까 6월 7일 날 이화영이 선고가 나온 상황 속에서 김성태까지 끌고 김성태를 나중에 하기가 너무너무 부담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같은 재판부고 같은 혐의니까. 그러니까 분리병합을 이 재판부 같은 지금 공판 내 김성태의 공판 내에서 일단은 먼저 대북송금 관련된 것만 먼저 집중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5월 14일까지 모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물론 이에 따라서 김성태 변호인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반발을 했어요. 그 반발을 했다는 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PPT 준비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에서 아니 괜찮다 의견서식으로 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따 이것도 굉장히 좀 황당했는데 그러면서 6월 7일 날 본류 재판 그러니까 이화영의 재판에 선고가 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김성태의 선고를 내겠다 그랬는데 제가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한두 달이 대북송금과 저기 뭐예요? 500억 비자금에 대한 게 같이 김성태의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5월 14일까지 종료를 한다는 건 여러분 대북송금 관련된 변론을 종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7일 날 오후 2시에 나는 이 이화영의 선고에 맞춰서 이 대북송금도 아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위 말하는 어제 제가 단독이지만 단독을 달지 않고 썼던 분리병합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화영과 방용철의 선고가 6월 7일 날 예정이 돼 있고, 김성태는 태국에서 도피 생활하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따로 기소가 돼서 다른 재판부가 지금 이렇게, 아니, 다른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같은 재판부지만. 근데 6월 7일 날 여기다 선고를 박아놓으니까, 대북 선고에 대해서 선고를 박아놓으니까 재판부가 부담이 되니까 요거를 김성태의 재판을 두 가지 혐의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내용, 이 500억에 대한 비자금은 나중에 먼저 대북송금 먼저 결론을 내겠다. 근데 이 대북송금 관련된 변론은 5월 14일까지 앞으로 한 5번을 하든 4번을 하든 빠르게 종결하겠다는 게 의지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5월 14일부터 2주, 3주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문을 작성을 해서 6월 7일 날 최대한 같이 하겠다는 식으로 낸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왔다 말이 잘 안 들리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김성태 변호인에게 가서 물어보고 또 근데 제가 왜 더 헷갈렸냐면은 김성태 변호인한테 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큰 로펌의 변호사입니다. 물어봤어요. 이거 이화영 거랑 병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송금에 대해서 병합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어봤더니 김성태 변호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5월 14일 날 이게 대북송금 종결되고 이거 선고는 언제 했자 그랬더니, 아,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다만 병합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설명드린 대로, 아, 그거는 병합의 가능성, 하나의 판결문으로 될, 어제 제가 쓴 보도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고민하는데 연합뉴스 비롯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수원지법에 들어가고 있는 그 이제 타사의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제가 이해한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결론은 안 내렸어요. 병합됐다, 분리됐다 이런 말 없이 최대한 5월 14일까지 변론을 종결하고 아, 죄송합니다. 기침이 아직도 안 났네요. 6월 7일 그 어근까지 대북송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라는 게 오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은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계속 가서 봐야 돼요. 5월 첫째 주에 계속 재판이 5월 중순까지 한 4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특별기일이 잡혀가지고 5번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가서 보고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는지 상황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변론 과정 속에서도 안부수와 방용철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실제로 이제 북한에 돈을 준 그 과정 속에서 브릿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실무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가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쌍방울이 건넨 북에 건넨 800만 불 자체가 800만 불, 그러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자체가 요게 종국에는 조선 아태위를 거쳐서,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받지 않는 조선 아태위를 거쳐서 조선 노동당에게 갔다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검찰의 주장대로 조선 노동당에게 이 돈이 갔다고 여러분 인정을 해버리면은, 지금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지금 돼 있지만 여러분 이게 뭐까지 갈 수 있어요? 국법부까지 갑니다. 소위 말해서 김성태가 아주 좆되는 거예요. 이게 좆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김성태 측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자기들은 조선 아태위로 당연히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또 이 김성태 측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선 노동당으로 가는 순간, 그걸 알고 보냈다고 아는 순간, 와,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도 되게 중요해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근데 다만 재판이 오늘 일찍 끝났어요. 10시 한 40분? 10시에 시작했는데 한 10시 한 40분쯤 끝나서, 이제 서초로 다시 넘어가려고 했죠.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참 머릿속에서 요즘에 계속 취재 막 이런 내용들, 만주로드, 친일파, 취재 막 이런 것들이,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송영길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요즘에 복잡하게 있고, 늦게까지 일하고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항상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뭐 음악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시사 방송도 많이 들어요. 근데 아침에 항상 출근하는 길에 귀에 꽂았는데 이제 수원지법에 들어가려고 딱 봤는데 이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잃어버렸어. 이거 와이프가 사준 거여가지고 막 갑자기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 끝나고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집에 확인을 해보니까 와이프가 확인해보니까 이걸 집에 없더라고요, 케이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버스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버스를 총 3번 정도 환승을 하는데 마지막 버스에다 두고 내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을 꺼내다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쪽 버스 회사를 알아봐가지고 그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고 막 결국에는 한 대여섯 차례 통화를 거쳐가지고 결국엔 버스 회사랑 통화를 했더니 다행인 게 수원지법이 정말 멀리 있다는 게 광교에 있는데, 광교 끝자락에 있는데, 그 버스 공영차고지가, 버스의 차고지가 수원지법이랑 버스 정류장으로 세 정거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세 정거장, 네 정거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선생님이, 저희 버즈 케이스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이제 급하게 글로 공영차고지로 가가지고 이 버즈 케이스를 다시 갖고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수원에서 서초로 넘어갔죠. 분당선을 타고. 그래서 참 오늘 진짜 동선 여러 가지 경험해 본다 막 이러면서 혼자 이제 갔는데, 아무튼 잊지 못할, 매번 수원에 갈 때마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갈 때마다 정말 와, 매번 이렇게 여러 기행들이 쌓여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오후로 다시 서초에 넘어왔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공판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판이었는데 재판받는 사람들이 피가 말리겠죠. 근데 오늘 제가 왜 재밌었냐면은 지난번에 23일 날 지금 이재명과 정진상의 이 대장동 뭐 위례 뭐 여러 혐의가 많아가지고 요 관련해서 지금 지난 23일에도 23일부터 대장동 개발업자인 그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23일에는 검찰의 주신문이었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 측에 이제 반대 신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23일에는 기사를 안 썼어요. 왜 안 썼냐? 쓸 내용이 없어. 검찰에서 의도한 그 바대로의 이렇게 질문들이 탁탁탁 나오니까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뭐 공소장에 언급된 것들. 근데 이제 다만 많은 언론사가 기사를 썼죠. 남욱이 대장동에 들어오고 나서 2014년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고, 유동규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막 이렇게 어쨌든 유동규를 브릿지로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다 보고가 됐고, 정진상에게 다 보고가 됐고, 자기는 정말 물심양면으로 돕고, 나중에 유동규에게 줬던 그런 수억 원의 돈도 다 이재명에게 다 보고되고 공유된 걸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많은 언론사들이.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이 검찰에서 맨날 하는 주장이랑 똑같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변호인 반대 신문이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이제 수원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재판에 들어간 거는 죄송합니다. 오늘 기침이 되게 심하네요. 1시 45분에 13시 45분에 이제 오후 공판을 내내 들어갔습니다. 오전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해서 그 상황들을 아냐? 저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나 김용 부위원장의 뭐 공판, 여러 주요 공판들은 법조기자단에서 풀단을 돌려요. 저도 모든 풀을 다 참가하는 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의 풀, 그러니까 제 워딩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판이랑 그다음에 김용 전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 그리고 대장동 본류 공판, 요 정도는 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순번을 돌려가면서 나머지는 제가 직접 들어가고.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는 풀러가 돌아가지면 풀러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풀러가 아닌데도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걸 지켜봐야 되니까.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무튼 오늘 재판이 왜 재밌었냐면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물론 남욱은 유동규와 함께 이재명에 반대되는 증언들을 진술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 미국에서 2021년인가 2022년인가요? 벌써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귀국하고 나서 바로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풀려난 거잖아요. 남욱도 진술이 처음에는 막 진술을 안 했죠, 남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했는데, 오늘 어떤 참 남욱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굉장히 박식해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으로 자기가 불리하고 유리한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놀란 게 유동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유동규 본부장은 굉장히 감정적이어가지고 이게 정말 이렇게 자기의 막 이 분에 못 이겨서 막 싸우기는 엄청 싸우고 막 해요. 근데 남욱이나 정영학 이 두 사람은, 남욱은 변호사, 정영학은 회계사, 그리고 정민용도 물론 변호사지만 변호사 활동을 안 했으니까 와, 또 똑똑해요. 둘 다 똑똑해. 난 정영학도 진짜 정영학이 진짜 똑똑해. 제가 나중에 정영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정영학의 녹취록 그 전체를 다 분석을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정영학 얼마나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인지. 근데 아무튼 오늘 남욱, 제가 왜 오늘 공판이 재밌었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제 기사의 제목이 원래 제가 최초에 쓴 기사의 제목은 이재명 재판 나온 증인 남욱의 한계, 유동규 통해 들은 게 전부, 요게 오늘 제가 잡은 기사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데스크가 제목이 길다고, 이재명의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의 불리한 진술을 한 남욱의 한계, 유동규 통해 들은 게 전부, 이거라고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남욱이 이재명에게 검찰 쪽에 사이드에 서서, 그러니까 그쪽 편에 서서 검찰의 입장과 거의 동일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유동규랑 똑같아요. 다만 유동규는 훨씬 더 감정적이죠. 감정적이니까 기억의 오류도 있고 막 신빙성의 오류도 이내 발생하죠. 근데 남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재판 정에서 남욱과 이재명이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놀란 게 바로 여러분 이 지점이에요. 남욱이 불리한 진술을 지난 23일부터 오늘도 쏟아냈어요. 막 정말 많이 쏟아냈어요. 근데 제가 요거예요. 요거 쏟아냈지만 이 제목에서 드러나듯 모든 내용들은, 남욱이 이재명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그 모든 내용은 유동규와 김만배, 특히 유동규를 통해 들은 게 전부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3자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쁜 내용 다 계속 얘기해. 검찰의 입장에 펴가지고 나쁜 내용을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제3자 유동규와 김만배, 특히 유동규를 통해서 들은 거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인식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재판부가 여러분 이걸 판단을 할 때 직접 증언도, 직접 진술도 이걸 믿냐 마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모든 건 유동규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이게 증거에 대한 객관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근데 한편으로는 남욱은 또 검찰의 입장에서 이런 진술을, 불리한 진술을 해요. 근데 또 자기는 유동규를 통해서 유동규를 통해서 들었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남욱의 일타쌍피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제가 이걸 쭉 듣고 있으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재판 시작하자마자 이제 남욱이 미국에서 돌아와가 자기는 원래 구속될지 몰랐대요. 왜? 한국에 돌아온 이유도 자기가 알아본 그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한 4명 정도만 구속할 거라고 이야기가 이미 다 나왔고, 자기는 빠져나갈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웬걸 공항에 오자마자 구속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구속이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막 오늘 이재명 측이 이제 물어보면서 그 구속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변호사에 관련된, 자기를 이렇게 처음에 불러들였던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검찰에서 왜 초반에 진술을 안 하다가 왜 진술을 뒤늦게 한 4회 때부터 진술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쭉 묻는 거예요. 결국에는 검찰에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걸 듣고 싶었던 건데 남북은 당연히 거부하죠. 그런 말을 안 하죠. 근데 이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당신 증인이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만난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언제인가 물었더니 2010년 6월에 그 이재명 대표가 초선시장이 되고 나서 성남시장이 되기 직전입니다. 대장동에 선거운동을 하러 왔는데 대장동 마을 주민들하고 저하고 마을회관에 평상에 앉아서 20-30분간 대화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한번 보고 인사를 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욱은 원래 이제 석산 산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변호사지만 석산 관련된 개발 사업을 하다가 이쪽 대장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대장동에 땅을 잔뜩 사가지고 그 대장동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환지방식이라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크게 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부터 밑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땅을 쭉 사가지고. 그 과정에서 2010년께 성남시장 선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되기 전에 선거운동을 왔고 그때 처음으로 만나서 20-30분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을 텐데 그렇다 한 10명 정도 있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고 또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때는 이미 유동규를 모를 때죠. 이재명 대표도 유동규 관련돼서 특별히 뭐 언급이 없으니까 유동규를 모를 때 같은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재명의 진술과 행동 등은 전부 유동규를 통해 들은 거냐고 물어봐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재명의 진술과 행동, 그러니까 이 사건, 대장동과 관련된 이 모든 사건에 이재명과 관련된 진술과 행동은 전부 너는 유동규를 통해서 들은 거야? 라고 해요. 그랬더니 똑똑해. 바로 이 지점에 자기 빠져나갈 길은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유동규 아니면 김만배를 통해서 들은 게 전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조서에 이제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유동규와 김만배를 통해서 들었다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말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는데 자기가 변호사로서 빠져나갈 길 또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남욱이 오늘 말하는 그 수많은 진술들이 저는 다 이미 크게 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빡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하는 남욱이라는 사람이 핵심 피고인이 하는 말 자체가 다 유동규와 김만배를 통해서 들은 건데 도대체 저 진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판이 거의 7시까지 이어지고 그거 있어요. 재판부가 증인이 앞으로도 100명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대로 가면 증인이 너무 예를 들어서 유동규랑 남욱만 해도 한 6번씩 그러니까 6회 정도 증인 신문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6회라는 건 단순 6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재판을 한다고 해서 3주나 4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인이 100명이면은 재판이 여러분 몇 년을 한다는 거예요. 2-3년을 한다는 거예요. 1심만.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하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러나서 원래 6시면은 재판이 특히 이제 구속 상태면은 6시면은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그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6시면 끝내요. 웬만하면. 가서 저녁도 먹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둘 다 지금 피구속 상태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정진상도 보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를 이제는 1시간 더 하겠다고 아예 그냥 오늘 공표를 했어요. 7시까지 하겠다. 10시 반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 그 얘기 아까 듣는데 나 이제 진짜 죽었다는 생각 들더라고. 뭐예요, 여러분? 재판 7시에 끝나면은 최소한 2시간은 고민을 해서 기사를 여러분 써야 되는데 9시에서 9시 반쯤 기사를 쓰면은 출고되면 밤 10시인데 집에 진짜 죽은 거예요, 죽어. 그렇다고 중간에 그냥 오전만 듣고 쓸 수도 없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런 유동규를 통해서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진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 위례 오늘은 대장동 이야기는 안 하고 위례 얘기만 했습니다. 위례 관련된 얘기니까. 근데 이 유동규가 계속 돈 달라고 했잖아요. 남욱 할 때 계속 돈 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돈 달라고 그랬고 남욱도 돈을 또 마련을 해줬어요. 돈을 계속 마련을 해줬는데 뭐 명절 때 소위 말하는 떡값도 마련해주고 이게 수억이에요. 수억. 남욱이
남욱이 뭐 술 먹었다는 걸로, 유동규가 술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술값도 막 많아요. 그 술값에 뭐 히로코라는 강남에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또 줬다 그러고, 뭐 사무실에서도 줬다 그러고, 뭐 유원홀딩스에서 줬다 그러고 굉장히 많은데, 재밌는 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건넨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유동규가 선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줬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명절 때도 주고, 필요하다고 해서도 주고, 아무튼 수억을 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동규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쓴다고 말을 했고, 나는 그 같이 쓴다는 게 정진상과 김용 의원이라고 인지를 했다고 오늘 말을 했어요. 같이 쓰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또 이재명이 없어요. 물론 제가 대장동 본류 공판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이재명의 이름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서 소위 말하는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여러분 술 먹었다고 할 때 참 이것도 진짜 문제인데, 그런 술집들 소위 말하는 그 강남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그런 술집들 갈 때 김용과 정진상, 유동규는 같이 다녔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재정동 재판들이지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쓰는 사람들의 이름을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언급했냐는 이 질문이 나오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렇다. 어느 순간부터 유동규의 입에서 정진상이랑 김용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자기가 이제 돈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건넸을 때부터 자기는 이 세 분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나눠 쓴 걸로 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요 모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는 이재명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진상과 김용까지는 언급을 해요. 근데 나머지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진술행위는 유동규를 통해 들었다, 만배를 통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이 길었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점심 12시 한 반쯤 끝나고 1시 45분에 재판을 재개를 했고 3시까지 쭉 이제 듣고 있었어요. 계속 쭉 듣더라고요. 듣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변호인신 분 중에 갑자기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또 오늘도 이제 10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내가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상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어. 이러는 거야. 물어보겠다고. 이상해서. 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제 위례 사업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 위례 관련해서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위례 사업 관련해서 한다고 할 때 당시에 성남시 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게 새누리당이 과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 사업이든 뭐든 이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통과가 안 됐어. 이 공공개발이 통과가 안 되니까 요거를 결국에는 SPC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게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이 민관이 합작을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민간 쪽에 자금을 들여와서 공공개발을 완벽한 100% 공공개발은 아니지만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해서 우회를 해서 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2013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2013년 7월께인데 2013년 5월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내가 이거를 원래 위례를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면서 기자회견을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거 공약을. 근데 다만 우회로 해서 이 SPC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남욱이 그래서 요런 SPC로 여러분 개발한다는 건, 민간 개발을 한다는 건 이미 그 당시에 2013년 뭐 5월께는 이미 다 5월, 6월에는 다 알려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7월에 남욱이 유동규에게 요 SPC를 통해서 민간 개발을 하자는 거를 제안을 했다고 오늘 남욱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동규가 듣고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해야지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상하다고 말한 게 그거예요. 이걸 7월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 이미 5월에 자기 요거 포기 선언하고 7월이면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개발하겠다는 목적 하에 다 SPC를 통해서 이 SPC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개발하겠다고 다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인데 무슨 생뚱맞게 갑자기 이거를 유동규가 듣고 좋아. 거기 성남시 공무원들, 거기 이제 시의회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생뚱맞게 늦게 나와가지고 무슨 유동규가 좋아한다고, 이거 시장한테 보고한다고 뭐 좋아한다 그러냐고. 그렇게 막 따지니까 저기 뭐예요, 나무기, 대표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다만 방법으로 알고 있다는 것과 실제 그걸 진행할 수 있는 건 다른 거다. 결국에는 유 전 본부장은 사업이 다시 진행돼서 시 또는 성남시 또는 성남도계공이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으로 시장님께서 원하는 대로 임대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어쨌든 제 손에 유리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르치듯 또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국에 재판부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재판부도 진짜 웃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당시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그래, 위례 개발 사업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약이라서 이 이재명 대표가 좋아했다는 이런 구체적인 멘트나 대화를 유동규로부터 네가 들은 거 있어? 혹은 직접 들은 거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제안해서 보고 드렸더니 기뻐했다. 그 정도로 기억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직접 들은 거 없어요. 이재명에게 직접 들은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유동규를 통해서 전해 들어서 기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미 다 알려진 건데 뭘 기뻐하고 뭘 새롭냐라고 오늘 지적을 한 거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쭉 이어졌어요. 모든 건 유동규를 통해서 들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 이 사업의 이익이 이제 결국에는, 물론 요 사업은 남욱이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지분 전체를 갖고 있다가 남욱 변호사 말에 의하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논란이 될까봐 이제 빠지고 해서 10%만 이제 남겼다는 건데, 그 10%도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희 뒤늦게 알려져서 남욱이 정영학이랑 같이 유동규에게 귀싸대기를 맞게 되는 결정적 계기예요. 이것 때문에 얘네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몇 년간 연락도 안 해요. 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다 대장동 녹취록에 다 나오는데,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요걸 통해서 이득을, 그러니까 이 민간업자들이 한 100억 정도 이득이 날 거라고 본 거예요. 요건 대장동의 예행 사업으로,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 이득이 나오면 이 100억을 남욱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 100억 정도 수익이 나면은 소위 말해서 유동규를 비롯해서 위에 어른들에게 그 성남시의 위쪽의 어른들에게 정진상, 김용, 뭐 이재명 등에게 마음껏 쓰게 하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과정을 유동규가 2차례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유동규가 시장님으로부터 오케이 하셨다, 진행해봐라,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말을 자기에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뭐예요? 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단 제가 그 458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장동 저수지라 불리는 458억, 뭐 대장동 비롯해서 이건 지금 위례 얘기만 하는 거니까, 대장동에 여러분 핵심 멤버들이 있죠. 지금 기소된 그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은 초반 사람입니다. 남욱이 감옥 가는 바람에 김만배 전 기자가, 머니투데이 그 부국장을 했던 김만배 기자가, 그 법조 전문 기자가 이제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이 대장동 사업을 먹으면서 이제 주인공으로 올라간 거예요. 김만배가 있죠. 이 모든 사업을 다 설계한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개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예요. 정영학 녹취록의 주인공.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 진짜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 정말 허술하게 하고 다니는데 옷도 굉장히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난 이 사람이라고 판단돼요.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남욱이 서강대학교 나왔거든요. 서강대의 후배이자 그 사법고시 같이 공부했던 정민용이라고 있어요. 이 정민용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남욱이 추천해가지고 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동규가 있는 겁니다. 유동규는 성남시와의 그 교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스스로 말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장동과 위례와 이 일련의 흐름들이 쫙 지금까지 온 건데, 오늘 여러분 남욱이
재판정에 나와서 나의 모든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지만 나의 모든 이 진술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유동규를 통해서 김만배를 통해서 들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또 재판부도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까지 얘기 드리면 제가 기사에 녹이진 못했어요. 너무 기사도 이미 길어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 그 재밌는 이야기, 그건 또 언젠가 기회가 나면 또 해드릴게요. 재판부가 그 워딩만 정확하게 좀 읽어드리면은 뭐 이런 식이면 나도 개발 사업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이야기만 들으면은 하도 남욱이 막 좀 설렁설렁 좀 한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니까 아니 증인 이야기 들으면 나도 개발 사업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웃어. 일단 검사들 한 10명 이상 앉아 있거든요. 한쪽에. 그러니까 완전 표정 썩어 들어가고 오늘 재판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대장동 공판 벌써 한 2년 만 2년을 들어갔는데 오늘 재판 재밌었습니다. 제가 유동규 이외에 이렇게 오랜만에 대장동 공판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는 오늘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기사도 열심히 쓰고 늦었지만 이렇게 영상까지 올린 겁니다. 아무튼 한 주 굉장히 빡빡하지만 열심히 보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설 영상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한 한 주 같아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좀 최대한 여러분들께 여러 영상 좀 보여드리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주말에는 아시겠지만 뭐 친일파 관련된 그 다음에 우리 독립수사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해요. 주말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취미가 제가 정말 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평일에는 이제 취재활동 기자로서의 활동하고 있고 주말에는 제가 공부하고 답사하고 책 보고 요게 제 진짜 취미입니다. 그 무덤 찾아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죠. 전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해요. 술을 한 모금 마시는데 정말 안 마시고 이 모든 제 활동 영역을 그쪽에서 맞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는 제가 군 생활은 장교 생활을 하고 20대 때는 장교 생활을 하고 해외에서 좀 한 4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이제 좀 여러 가지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호주랑 아프리카랑 이제 그 필리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살았는데 그 호주에서 한 1년 좀 넘게 살았는데 호주에서 살 때 저랑 같이 4개월을 살았던 프랑스 친구가 있거든요. 3, 4년 전에 2010년께구나. 2010년에 살았네요. 그때 살 때 같이 살았던 그 프랑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옵니다. 그 친구가 일요일 날 와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딸이랑 부인이랑 같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일요일은 제가 그 경복궁 일대 가이드 뭐 먹고 싶냐고 삼겹살이랑 그 토속촌 삼계탕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던 토속촌 삼계탕 이렇게 보여줬더니 삼계탕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입혀가지고 경호문 가서 제 경복궁 가가지고 좀 일대 좀 돌아다니고 삼계탕 먹이고 돌아와서 또 그건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한 주간 애쓰셨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